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주 제2공항 담화문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3.1절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 사면이 단행되는데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부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대 갑질 교수 논란과 관련해 해당 교수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 토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주부터 새롭게 꾸며왔습니다. 시사진단 패널이 주목한 뉴스는 무엇인지, 한 주간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가졌는지 궁금한데요. 김태일 교수께서 주목한 뉴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제주 사회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대 목동병원 소아 사망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판결이 나오면서 그 판결 내용을 보면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은 되나 소아 사망에 관련된 협의는 없다는 걸로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소아 어린애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에 대한 명확한 그런 판결이 아니어서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 또 의료진들의 책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많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주제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께서 주목한 뉴스 어떤 겁니까? 제가 주목한 뉴스는요.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30년 만에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2015년에 당시 4세이던 박모군이 수영장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고 유족들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었는데요. 이제 박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업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기존의 60세에서 오랫동안 60세가 너무 낮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고 해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로 인해서 보험업계와 그리고 또 우리 국민연금 수급 시기 등과 관련하여서 앞으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으로 뽑아봤습니다. 김 박사님은요? 저는 이제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되는데 4월 3일 날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되거든요. 도의회 강철 한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타를 했는데 제주도도 인정했죠. 이 부분 4월 3일 날 재보궐선거 열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4.3 작년에 70주년이었습니다. 이제 71주년인데 4.3이 이제 제주도만의 국가 추념일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가 추념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뉴스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범 소장님은요. 여러분들께서는 3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도내 32개 농협 조합, 수협, 임협 이렇게 해서 32개의 조합의 동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조합장 선거가 개별 조합별로 치러지다 보니까 금권 선거 패단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부터 선관위에 위탁해서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3월 13일 치러지는 부분은 아마 오늘부터 내일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 3월 13일까지 이루어지는데 아마 대략 한 2대1, 3대1 정도 경쟁률인 것 같습니다. 한 70명 정도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진 것 같고요.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경쟁률이 세냐. 알고 보면 조합장들이 받는 연봉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소득의 한 4천만 원 정도인데 한 해. 거기에 한 2배, 3배 가까이 돼서 억대 연봉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권에 예산권에 인사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들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사실 이러다 보니까 위탁 선거를 하다 보니까 선거운동 13일 동안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이 너무 없습니다. 후보자 이외에 그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현수막도 걸 수 없고 또 개인이 기본적으로 만든 휴대전화 갖고서 문자 정도 보내는 거, 거리 돌아다니면서 인사 정도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제 보장받는 부분은 A4 넉장짜리, 4쪽, 4쪽짜리 그 공보를 발송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후보 얼굴도 모르고 조합장 선거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깜깜이 선거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선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사실 이런 측면이 있죠. 권리 위에 낮잠을 자는 사람은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만 명 정도 되시는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공보 살펴보시고 현명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일에 원희룡 도지사가 담화문을 통해서 제2공항 추진은 역사적 소명이다. 사실상 예정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담화문 내용에 대해서 반대 여론도 있는데요. 담화문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원 지사가 왜 이 시점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죠. 김 박사께서 먼저 해주시죠. 왜 이 시점이냐 이런 추측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담화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제2공항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2공항의 찬반 논쟁이 아니라 이 논란에서 결국은 제2공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당이론으로 이 갈등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정치적 의지가 제주 지역의 현안 문제에 있어서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악수 중에 최악수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국토부에서 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자마자 이에 화답하듯이 지사께서 담화를 발표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존의 도정의 입장을 재확인한 정도 그 수준이라고밖에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반대 이론이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반대 이론에 휘둘리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비춰지고요. 도정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국토부나 정부의 입장이 완강해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할 게 아니라 보다 더 이제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지역에 이익되는 것들을 좀 넣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했을 수 있을 거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화문의 의미는 일단 도지사로서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그러니까 내용과 방식 모두가 부적절한 담화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으려냐면 도의회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좀 중단해달라는 촉구 결의안다 이런 것들이 논의될 예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의회는 그런 얘기를 하든 말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민의의 대의기관이 도의회의 논의조차도 무시하겠다는 결정인데 저는 이런 식의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에 매달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제주도에 와서 결과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는 무산이 되었지만 당시 도청에 와서 그 기자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그동안에 특별한 의혹은 없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었었고요. 그렇다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게 국토부에서의 용역이 6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참여를 해서 결과적으로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가장 제주에 그리고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담화문 내용도 사실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바로 발표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네. 그 현실적으로 원지사 입장에서는 국책 사업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반대가 어려운데 네. 반대 단체가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정 문제가 있다면 아니면 반대 단체의 그 반대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하면 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 건의를 원지사가 요구하는 걸 그럼 그게 가능하다고 봐도 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지사가 제주도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라고 했는데 전 그 말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토부의 설명회 자체를 제주도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가 설명을 개최하는 사실을 제주도의 해명에 따르면
아니 제2공항을 짓는다는 국토부 설명에도 제주도가 알지 못하는데 제주도가 무슨 노력으로 어떤 통로로 국토부에게 제주도민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지사의 말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국토부가 했던 일방적인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제2도지사라면 최소한 유감이다. 이 정도는 얘기했어야 되죠. 무슨 뭐 국토부 대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담화문 발표는 도지사의 발표가 아니라 국토부 대변인의 발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책 사업의 그런 특수성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국제사업 자치단체장이 있을 수 있죠. 정책 결정의 그 한계라든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팩트가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방 같은 경우는 이런 국책사업도 여러 차례 제조사를 한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유례 없는 제조사를까지 했다라고 하는 팩트의 오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제주 지역의 그 지역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라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런 과정 없이 국책 사업 추진다고 한다면 그게 4대강 같은 밀어붙이게 하는 대규모 토건 사업과 뭐가 다릅니까? 그 정도도 얘기 못하면서 어떻게 도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담화문 발표를 보면서 영리봉원 그 조건부 허가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찌 보면 지사 입장에서는 되게 이중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죠. 도민의 대표 입장,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장으로서의 역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고충도 이해하다 남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오히려 과도하게 지사께서 너무 본인 스스로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든다는 얘기죠. 사실 이게 뭐 완공 예정상으로면 2025년인데 그때 가서 오판이 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을 사실 지사가 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판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검중의 검중,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마땅한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에게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하지 못했다. 이건 지사로서의 직무이고 책임을 방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 사실 이 의미 자체가 어찌 보면 김동현 박사 얘기한 것처럼 진정성,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거대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진정성 자체를 의심받게끔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담화문을 발표를 하면서 도정에서 지금 뭐 도민들과 주민들과의 대화를 뭐 그만두겠다, 이제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2공항 부분이 좀 너무 늦춰지고 있다라는 사실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단체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의혹들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해소하는 과정들 또 국토부에서도 다시 내려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게 제2공항이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그로 인한 지금 시너지, 제주도에 지금 이익이 되는 부분,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인지를 하고 지금 앞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저는 그러니까 공항 자체가 우리가 뭐 무조건 반대하지 말자는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김동인 박사도 말씀하신 거에 저는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도지사께서 발표하신 담화문의 시기와 또 담화문의 형식에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 온 지사께서 쭉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이거는 국책 사업이라서 우리 도정에서 아니면 도지사가 해야 될 수 있는 상당히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난번 총선이 아니라 지방선거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본인께서 이건 필요하고 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는 논리는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국토부에서 만들겠다라고 지금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지자체장으로서는 도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부분,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하도록 지금 진행을 해보겠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꼭 지금 당장 필요하니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말씀하신 거는 국토부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에 담화문의 형식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저는 참 부적절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논리로 본다 그러면 반대로 도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되신 자리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분도 도민이고 찬성하는 분도 도민입니다. 그런 도민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우리 제주도의 유리한 쪽이 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하는 그 과정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못하신 부분이 많다. 이 지경까지 오는 과정에 대부분 그 화살을 그 도정에 담화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도정이 그 화살을 받는 상황인 건 사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찌 보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책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이제 선출직 도지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선출직 국회의원 세 분도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놀랐던 게 국토해양이 소속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항에 대한 찬반 생각이 없다. 이 정도로 얘기하실 정도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발언을 한 게 너무 솔직담백하게 들리긴 하지만 얼마만큼 일을 못했으면 그랬냐. 그런 차원의 느낌도 있고요. 더불어서 사실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갈등 해결 촉구 결안이 지금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좀 번지고 있어요. 예컨대 이제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도의원들이 있다 이거죠. 어찌 보면 이게 지역 정치권 내에서 공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원인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이 싶은 부분 요거 같이 해서 그럼 하죠. 발표한 다음 날 제주도에서 그 또 입장이 나왔죠. 기존 제주국제공항 그리고 새로 만드는 제2공항. 지금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은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민간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공항 운영권의 지분을 참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 참여 방법을 좀 강구하겠다. 도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요거하고 좀 결부시켜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전형적인 논점을이고요. 그러니까 일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한 정석도 안 풀었는데 수투 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점을 흐트러뜨려서 또 뭐 이런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게 꼼수라고 한다면 전혀 전형적인 꼼수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김영보 소장님 말씀처럼 이 공항과 관련된 논란 중에 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지사의 발표 담화문 그대로 따르자면 2025년 공항이 완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하고 있고 그러면 설계 용역 들어가고 실제 설계 들어가고 실제 공사하고 그럼 따지고 보면 실제 설계 끝나가지고 공사하는 기간이 채 2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기간 보면. 아니 재개발 아파트도 이렇게 안 짓습니다. 무슨 공항을 짓는데 경제 지도를 바꿀 거라면서요. 그러면 되돌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2공항이 지어지기 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자기 집 재개발할 때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는 원희룡 지사의 속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항 운영권 참여 꼼수라고 혹평을 냈는데요.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해가 안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이 이 공항을 만들었을 때 지금 제2공항하고 제주공항까지 해서 합쳐서 제주공항공사를 설립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있어서의 지금 그 에어사이드 쪽은 이제 국토부에서 하고 랜드사이드 그쪽 이제 뭐 그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들에 대해서 지금 한 1,0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주공항공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익을 받도록 지금 하겠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로서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방법. 지금 그 공항에 대한 운영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지금 이 갈등되는 찬반의 논쟁이 있으니 충분히 반대 입장도 듣고 찬성 입장도 듣고 조금은 더디가 하더라도 과정의 진실성을 좀 담보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봐잖아요. 이제 해군기지 그렇고 예래동 그렇고 전인도정에서 이 과정의 진실성 없이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제주도민들이 다 떠안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원희룡 도지사는 임기 4년짜리 비정규직이잖아요. 근데 도민들한테 임기가 없습니다. 그 모든 피해는 다 도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지지 않잖아요. 원희룡 지사는 다음에 안 나가서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서울로 가면 그뿐입니다. 하지만 이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의 모든 문제는 도민이 떠안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내고 국토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하면 조삼모사. 아니 그러니까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어차피 추진되는 거라면 제주도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논의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게 조삼모사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이게 진행되는 게 더지고 자꾸 이렇게 반발이 생기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절차상의 문제, 민주적인 절차상에 이게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큰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어제였는가요? 우리 제주 출신도 국회의원 세 분과 도지사께서 만나서 협의를 하실 때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민주적인 절차의 과정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난 뒤에 그리고 그게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저는 운영권을 논의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아마 우리 온 지사의 그 어떤 결단, 추진 이게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경제 파급 효과가 1,000억, 2,000억 이야기하면 꼭 이가 똑같은 논리예요. 신화역사공원에 뭐 2조 원, 아니, 어디죠? 오라 관광단지에 1조 원이 들어온다고 막 꿈을 부풀게 해놓고 실제로 보면 하나도 안 되는데 그 공사비는 전부 다 건설 공사비고 지역 파급 효과가 없는 이런 잘못하면 왜곡된 현상 이미지만 심어주는 거 아닌가 좀 걱정스러운 게 많다는 거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항 이용권 이용 지분을 확보하고 공항 공사를 만들고 지역의 이익을 환원하겠다.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아주 후에 소위 얘기해서 갈등이 봉합되고 대승적으로 공항의 필요성이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건설이 되는 과정 속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반면에 오히려 이제 담화의 내용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을 자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일인 것 같은데 내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제2공항 바로 알기 교육을 맞습니다. 한다고 해요. 또 읍면동 찾아가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게 좀 제가 보기엔 좀 구태의연한 방법 같고 좀 신선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게 결국은 여론몰이 하겠다. 찬성 여론을 좀 확대해서 여론몰이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사께서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논란의 오히려 확장을 더 강화시키는 담화가 아니었나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되게 담화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하여튼 정부든 지역 정치권이든 도지사 포함해서요. 정치권이 어쨌거나 그 제주 현안에 대해서 지금 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네 분께서 좀 간단한 구체적인 해법이 있으면 더 좋고요. 이 제2공항 갈등 국면 좀 풀 수 있는 해법 좀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세 분, 그리고 도의원들, 원정 도지사 마찬가지고요. 좀 머리를 맞대서 국토부에게 정확한 제2도민들의 입장을 좀 전달해주고 청와대에도 이런 입장들 전달해줘서 자칫 잘못하다가 이 문제가 제2의 강정과 같은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국토부 관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비용들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국토부가 추진하는 기본 계획 용역 중단이 좀 전제가 돼야 됩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일단 멈춰야죠. 그 부분을 멈춰놓고 다시 한번 좀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보고 우리가 좀 타진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발주하고 공청회 시작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도청에서는 우리 하고 있는 거 몰라. 네. 이상한데? 하고 있고. 근데 원희자께서는 필요하다고 발표하시고 한쪽에서는 반발하고 이게 저는 엇박자를 나누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게 국책사업이면 나중에 국가의 이익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본다 그러면 때늦은 감염이 있지만 국토교통부, 우리 도정, 또 반대 측에 대표하는 또 목소리, 그러니까 뭐 도의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국회의원들이 좀 이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은 누구의 표를 받고 선정이 됐습니까? 우리 도민들의 표에 의해서 선정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의 대교섭 관계는 국회의원들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 측의 목소리, 찬성 측의 목소리들이 몰려가서 국회의원에서 데모하는 거 저는 그래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절충 작업을 하시고 그 중간에 도지사께서는 도의원과의 접촉을 통해서 대의 어떤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판단하시고 이런 걸로 하면
저는 해결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어저께 이제 제주 지역 국회의원 3분하고 도지사 이제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조금 기대를 했던 게 이 국회의원들께서 어쨌든 제주 도민들과 그 중앙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이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 3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국토부에 가서 어떤 일들을 했다,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얘기 나온 게 자료 달라고 하니까 뭐 그쪽에서 구두로 없다고 하더라. 이 정도만 얘기하고 본인들이 뭐 노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뭘 하고 있는지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와갖고 도지사에게 하는 이야기도 결과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반대 단체들이 하는 이야기들, 원론적인 이야기, 뭐 절차적인 부분을 챙겨달라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리가 아니었나. 적어도 어제 그 제2공항 관련해서는 이 세 분이 정확한 스탠스를 취하고 정확히 중앙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도민들에게 직접 와서 이야기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은 다양성을 열어두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만나신 우리 김동연 박사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만나신 분들이 끝나고 난 뒤에 또 반대 단체들만 만나는 거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찬성하는 측도 있잖아요. 경제단체도 있을 거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결합점이 이렇게 첩점을 찾지 못하는가를 판단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평소에 찬성단체는 많이 만나시는 우리 김소정이 회법해서 여러분들 다 이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동의하고요. 저는 오히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도요지사들 자기 정치할 게 아니라 도민의 뜻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한 발짝 내딛는 그런 행보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이 더 지금 상태에서는 더 필요한 시점이다. 예,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 토크 주제인데요. 법무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됐는데요. 이번 특별 사면의 의미, 김 소장님 특별 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정마을 주민들. 예, 아마 이제 1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공항과 좀 달리 또 잘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1월 말에 강정마을과 관련된 관련돼서 공식 사면을 청와대에 요청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법무부에서 이제 강정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이제 범법 행위를 한 그 강정마을 주민들을 일부 사면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 10월달에 이제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에 오셔서 이제 사면복권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약속을 지켰다는 차원에서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국가가 그 국책 사업으로 추진됐던 해군기지의 과정에서 상처가 났단 말이죠.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다독거려주는 것은 당연히 응당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면복권의 복권 자체가 그 강정마을 공동체 자체가 상생하고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작은 계기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은 3권 분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부, 법원, 그리고 입법부, 국회, 행정부의 수반이 지금 대통령이죠. 지금 강정마을 활동하시다가 이제 형을 받으신 분들은 법원에서 기존에 유죄 판결을 받으셨던 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사면을 해주는 것이 이 특별사면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무죄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무죄가 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사법부에서 받은 형에 있어서의 집행을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벌금형을 받았다면은 돈을 내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 정도라서 지금 또
강정 이제 관련 분들은 조금 아쉬워하는 것이 본인들은 기본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 무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 유죄를 받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특별 사면으로, 왜냐하면 전과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행정부 측에서 가장 최대한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 사면인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해군기지가 들어오면서 죄인이 되는. 그러니까 아까 강재희 변호사 말씀 무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물론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정부에 비하면 좀 진일보한 조치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좀 아쉽죠. 왜냐하면 화해와 상생 말씀하시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화해와 상생이냐. 그러니까 지금 해군은 화해와 상생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강정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해군이나 국방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까지는 이번 사면복권이 가닿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 반대 주민회, 반대 주민회 입장은 사실은 특별 사면을 일반 도민들은 잘 된 일이다, 환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해군기지 없으면 죄를 안 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딱지를 매긴 것이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해군의 행위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주민들에게는 죄인이라는 딱지를 매겨버린 건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죠. 그 과정에서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국가는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생략된 채 사면복권이 이루어지는 건 뭔가 선호가 바뀐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 주민회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병 주고 약 주고 식의 어떤 사면복권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런 논평 비판 자체를 우리 지역 사회가 사실 받아안고 충분히 이해의 범주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인 그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면복권이라는 것은 선심 쓰듯 이게 하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역으로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사면복권 자체가 여전히 지난한 그 강정마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정답은 아닐지라도 그걸 어찌 보면 그때를 잊지 못하는, 이게 정말 절대 잊지 못하는 트라우마 같은 거잖아요. 그때 피해를 보셨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차에서 좀 어찌 보면 갈 길도 참 멀구나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는 게 또 이번 사면복권의 함의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반대 주민회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그리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사면 대신에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관함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강정 주민들이 또 한 번 상처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이 정부가 강정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심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서둘러 봉합하려고 하는,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방식들이 결국은 또 다른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뭐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건 이젠 아주 미흡한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진정성 있는 어떤 진상조사가 선행이 돼야, 그리고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상처를 달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찾는 게 이분들의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좀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원희룡 지사도 4년 전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사실은 했었죠. 어디 머리 공약으로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4년 동안 이뤄낸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도 쉽지 않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진상조사 이 부분도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닌 것 제2공항을 같더라고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만큼 예. 강제이동 기지도 좀 매달려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의지의 문제고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제가 보기에는 대타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지의 문제인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작년인가요? 관한식 때 오셨을 때도 주민들과의 대화도 가지셨고 그 자체를 해군기지를 원점으로 돌려서 원상복귀한다 이런 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과정을 아까 민주적인 절차 과정도 우리 지금 제2공항에 많은 문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듯이 국가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소통의 문제, 제도의 문제,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대국민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에 있어서의 잘못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이거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좀 백서 형태로 만들어 놓고 공식적으로 대통령께서 한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고 좀 잘못했다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차피 구두상으로 다 하신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요. 지역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은 노력한 부분에 높이 평가하시고 또 받아들이고 우리 해군 강정기지부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상존할 수 있는, 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로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저는 그게 같이 상존해야 서로 공존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평행선만 끄면은 그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지고 있는 데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야, 너무 미안하다. 이제 와서는 좀 벌써 십몇 년 지났죠. 네. 그러니까 십몇 년 지난 거는 이제 보통 우리 손에 상처도 다 나아가는데 그런 상처는 나을 수 있는 노력을 해주는 게 저는 국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타협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하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해군, 국방부 내지 이제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사과 네. 그게 그렇게 좀 힘든가요? 이게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 힘든 것이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진상조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지금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과도 지금 없는데 아마 이번에 특별 사면으로 하면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정부에서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하고서는 더 이상은 이제 이쪽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은 염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치렀잖아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바로 이제 제2공항 관련된 문제가 지금 우리 제주적 현안인데 그래서 강정의 문제가 결국은 이 제2공항의 문제 반면교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강정의 문제를 좀 진정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원희룡 지사나 국회의원이나 역할인의 역할도 굉장히 크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관심을 좀 갖는 어떤 정책적 의지가 좀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요. 사실 이게 결국은 진상조사의 문제는 어찌 보면 이게 사면복권과 관련된 부분도 그 작년 10월달에 대통령이 다녀가시고 나서 사면복권 검토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야당 쪽에서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상조사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 내관을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소위 이념 대립의 구도가 여전히 지금 잔존한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이것 자체가 공동체의 봉합보다는 공동체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더 양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이 좀 사실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진영 논리가 꼭 여기에도 반영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정치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희생당한 소수의 그 어떤 문제 제기로만 치부해 버려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가 책임 있는 정치를 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선영 말씀 좀 생각이 다른데 이건 진영 논리가 아니라 강정은 솔직히 10년 동안 민주주의가 실종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부라면서요.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면서요. 민주주의를 복원한다면서요. 그러면 민주주의 회복과 복원은 강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그게 출발이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책임 있는 진상조사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놓고 어떻게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박근혜 이명박 정부라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얼마 전에 갑질,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 교수에 대해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그동안 이제 3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탄원서 그리고 해당 의사의 뭐 소명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정직은 중징계지만 뭐 파면, 해임, 강등보다는 좀 낮은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그 수위라고 합니다. 다들 요 징계 수위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교수님은 맨 나중에 하시죠. 네, 저는 뭐 말씀드리기가 참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있어서 예, 저희 학교도 식구고 이래서 예. 이렇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이제 사실 이 주제를 토론한다고 해서 어제 그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학생들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저를 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과연 저도 학생들한테 갑질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옛날에 이런 옛말에 군사부 일체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스승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도 이게 지역사회 내에서 이 갑질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갑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학교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솔직히 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번 그 제주대학교 병원 그 교수의 폭행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징계의 수위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교육자,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의 신분으로서의 교육자 신분이면서 또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의사의 신분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폭행을 한다. 이거 되게 어찌 보면 상식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보면서 좀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분히 왜 문제는 정직 3개월밖에 안 나왔지? 예컨대 그 전에 있었던 그 멀티미디어과 교수의 소위 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또 공모전 수상작의 자녀의 이름을 끼워놓고 또 뭐 성희롱 발언을 하고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의혹이 사실이었고 파면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 차원과 비교해보면 이게 조금 더 수위가 형평성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에서 제주대학교에서 그 교원을 징계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기초 자료들이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학교에서 언론에다가 뭐 어떤 사유로 해서 징계를 했다, 뭐 징계 결과는 이렇게 됐다 이 정도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뭐 어떤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소명서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사법부의 판단도 아직은 시작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멀티미디어과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파면이 돼서 지금 이게 오히려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생각으로는 멀티미디어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상대로 한 갑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의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직원을 상대로 했었던 것이죠. 근데 직원을 상대로 했다고 해도 사실은 거의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교수와 그 병원의 직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직원들에게도 뭐 과잉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도 뭐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근데 그거는 저는 이 징계에 있어서의 뭔가 꼭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미 동영상이 너무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나오고 폭행을 하는 게 있었는데 만약에 어떤 직원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맞을 만한 짓을 했다고 해도 때릴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교수님은 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하지만 어떤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 정확치 않아갖고는 그러니까 저희도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근데 언론에 드러나는 것만 보면 굉장히 위중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에 이런 사실들이 보도된 이후에 해당 교수의 태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만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징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의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시시비비를 가르는 문제는 쉽지 않아요. 다만 대학에서 이런 사안을 대처하는 대학의 태도 그리고 징계적인 징계 절차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는 한번 이 시점에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앞전에 멀티미디어 교수의 사례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요즘 부쩍 이제 제주대학교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 구조적인 대학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징계위원회나 제주대학교가 어떤 언론의 태도를 보면 그런 부분들,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좀 미약해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요즘에 언론에 있어서 뭐 교수님들이 학생에게 갑질을 했다든지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전에는 피해자들이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금전적인 방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의 일이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스스로가 이런 몇 건의 사건을 보면서 저도 학생들에게 갑질한 건 없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좀 자기 반성도 많이 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1년에 일주 학교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우리 제주대학교 자체에서 뭐랄까요? 윤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그게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어떤 조치들, 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반성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무ing식이 제주대학교 하면 우리 국립거점대학이라고 국립거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교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윤리, 도덕의식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우리 자체의 노력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두드러 보이지 않는다. 이 지역사회에서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의료에 아마 이게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멀티미디어의 교수와 의료의 교수. 같은 교수인데 왜 비슷한 갑질을 했는데 왜 한 사람은 파면이고 한 사람은 정직 3개월이지? 이런 부분에서는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은 교육 현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한 분은 의료행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제 적용하는 법률이 아마 의료법, 의대 교수님은 아마 의료법에서 이제 진료행위의 적정성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료법의 상으로는 단순한 폭행이라든지 포괄을 했다고 해서 의료 면허가 취소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 파면한 정도는 저는 아닌 걸 알거든요. 처벌의 대상이. 그래서 아마 이 비교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갑질 넘는 사회 그 만들기 위한 제언들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 김 수장님부터. 저도 이게 준비하면서 그 조사를 하나 봤어요. 요새 관심 있는 게 공공기관의 갑질의 원인이 뭔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찾아보면 아까 말씀 중에도 보면 이제는 그 갑질의 피해를 떳떳하게 얘기하는 사회 문화가 조성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2월 9일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서 80%가 참는다고 합니다. 참는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갑질 문화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참지 말고 사회에다가 얘기하는 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 박사님. 왜 그런 대사 있잖아요. 다모라는 드라마에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대사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아픔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회가 좀 사회적인 성숙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갑질 신고센터 같은 것도 생기고 뭐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여기저기 이제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저는 그 갑과 을이라는 거는 계약 관계이기도 하지만 갑이 있으니까 을이 있는 거고 을이 있으니까 갑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공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있으니까 제가 존재하는 거라는 그 부분에서는 감사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사.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저는 이 갑질 문화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거 자기가 갖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